자, 오늘은 코스닥이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갭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밤에 괜찮게 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도 아침부터 해서 나스닥 선물이나 선물 지수가 조금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장 마친 이 순간에도 선물 지수가 아침에 비해서, 오전에 비해서 혹은 오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증시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8,000포인트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아래 공포라느니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의해서 생성된 이런 공포감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소 주말 지나면서 많이 무뎌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간 이제 포지션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한 건데, 어떤 거냐면 지금 일단은 예상된 일이지만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사실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이 된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차이가 좁혀지면서. 이미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을 비롯해서 12월까지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나왔던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사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려가고 이것 때문에 반등한다 이렇게 딱딱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속칭 아래 공포까지 이어지는 게, 경기 침체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지금 다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예상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많이 내려갔다, 그게 다 같은 이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예상돼서 먼저 반응이 다 나왔던 거고, 실제로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지난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와버렸고, 이제는 여기서 정책적 기대감에 증시는 오히려 다시 강세 형태를 띠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평균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7, 8개월 정도라고 하잖아요. 7, 8개월 정도 동안에 이제 다시 고점을 찍으러 간다.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사실 신고가 형태로는 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증시는 인위적인 모습이 강했던 하락이 사실 인위적이었던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으면 굳이 저 정도까지 겪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굉장히 증시가 크게 반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변화를 꾀한다면 당연히 또 신고가를 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 간다라고 말씀을 조금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일단 트럼프도 심경이 좀 변화했죠. 사실상 이제 지지율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이게 어떤 한 나라의 수장들은 지지율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사실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일단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지. 진짜 경제가 무너져도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럼 계속 무너질 겁니다. 사실 무너지는 정책을 할 거예요. 경제 금융이 박살이 나도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시정할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시정하는 척을 보통 할 뿐이에요. 왜? 지지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치잖아요. 어떤 쪽을 택하든 간에 만약에 경제 금융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 이거 안 해요. 정치인 입장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들이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금융시장에서 이상할 일만큼 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지만, 미국 증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증시는 진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그래서 재선의 위협. 트럼프는 지금 내년도 11월에 재선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과거에 미국 대통령 계보를 볼 때 금융 경제가 무너지면서 재선에 실패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지 부시 대통령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명 정도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트럼프도 지금 그것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어제 밤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한 줄짜리 대문자로 이렇게 딱 남긴 게 있어요. 약간 이제 저도 지금 정확한 멘트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어제 그냥 밤에 그거를 보고 트럼프 트윗을 보고 잠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즉 뭐예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약간 항상 긴 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약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약 흔들어 놓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한 줄로 우리 미국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딱 남기고 주변 강요들 이제 참모들하고 그렇죠? 이제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거.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을 완화시키고 거의 이제 내년에 이제 완전히 종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사실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 증시가 2%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 급반등이 나왔죠.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을 다툰다고 봤을 때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가 진짜로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처럼 11년 전에 서브프라임 때처럼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막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락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인위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럼프는 이걸 방어할 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과연 쓰지 않을까? 자신의 정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총선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융시장, 경제 상황 살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미 깨닫기 시작했던 거.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지지율로서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점점 줄어들거든요. 트럼프 재선 확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92%까지 상승하고 오늘 사실 뭐 8,000포인트 회복하겠네 이런 식이면. 어쨌든 지금 미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예정돼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각 세계적인 이제 금융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 워낙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아닐 때는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 원래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안 좋을 때 기대감에 올라가고 좋을 때 우려감에 내려가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래 공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인위적이다. 이 세 가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너무 걱정 마시고요. 걱정하는 개인들은 사실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거를 보면서,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지금 주식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주식 안 하면 안 할수록 증시는 이미 다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나면 증시는 뭐가 되겠어요. 개인들이 다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질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폭락장에는 이런 현상, 이런 지금 시기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폭락장 거치고 급등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외상 없이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폭락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폭등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할 비이성적인 일이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반드시 그 반대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시장이 수십 년, 수백 년간 흘러왔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됐는데 또 그거를 또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아쉽죠. 사실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흘러가는 상황을 보셔도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뭐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위아래 움직이고, 뭐 오늘도 갭 떠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더니 뭐 다시 뭐 점심시간 때 오후장에 2시까지 내려가고, 또다시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반등 나온 상태에서 이제 600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깨기 위해서, 이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 횡보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혹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려갈 때 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 필요할지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깊숙한 조정이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지소미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24일이죠. 어떤 게 24일이에요? 연장할지 파기할지를 결정하는 시한, 1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저는 이 시장에서 우려감은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지소미아가 혹시나 파기되지 않을까, 한미일 공조가 깨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은 이미, 안보를 항상 이제 시장은 안보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옛날에 미사일 쏘면 시장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안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안보에 그만큼 당연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방위비 부담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파기가 되든 유지를 하든 어떤 상황이 결정되면 그거는 이제 재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화가 된 겁니다.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재료 소멸로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연장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연장하는 게 낫죠. 파기하면은 그만큼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증시에서 당연히 파기하면 단기 충격은 한 번 더 거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보통은. 자, 이게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잭슨홀 미팅의 기대감을 상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잭슨홀 미팅과 트럼프가 이제 유화적인 미중 무역 분쟁을 최대한 미루고 혹은 내년에 종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하락을 조금 멈추고 조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이랑 좀 다르게 상쇄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의 상황. 그리고 또 남은 게 저거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시행되는 거, 배제된 게 이제 시행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품목을 조절하고 조금 완화됐고, 그건 이미 다 재료 소멸 단계로 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24에서 28일, 즉 8월 마지막 주에 많은 것들이 재료 소멸이 되네요. 악재가 지난달 한 달 내내 죄고 있었던 그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 폭락을 시켜놨던 그 악재가 8월달 마지막으로 갈수록 소멸이 되네요. 그게 안 좋은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어쨌든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재료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9월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정말 격변에 8월 옵션물도 그랬지만 선물과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9월은 엄청나게 움직임이,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고 거래도 많을 겁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9월 11일이요. 수요일. 목요일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수요일로 옵션 만기를 정했고요. 그렇죠? 이거는 알려진 거고, 여기에 엄청난 변동성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도 변동성이 클 건데, 여기에다가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 연휴를 앞두기 때문에 기대감과 현금화하려는
어떤 자금들이 싸울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좀 크게 가질 거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은 조금 축소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2050포인트 정도는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시간이 꽤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기조는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9월 11일까지 코스피 기준 한산으로 한 2050포인트는 올려놓지 않겠나라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이상은 못 간다에 개인들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은 조금 그게 완화가 되긴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에 아이고 이거 살까, 내가 이거 이 종목 5% 올라갔다가 아유 다시 밀려서 3% 2%를 끝났어, 아유 요거에 크게 아쉬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폭락장을 크게 봤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증시가 횡보 좀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0월달에 이거 좀 작게 보이나요? 좀 크게 놓고 여기서 보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10월달에 폭락 보고 나서 1월달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충분히 우리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구름대 넓어지는 구간 있죠? 이때도 그렇고 요거 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 시간이 9월 11일께 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나? 그쵸? 기간상 남은 거래일수 대기하면 요 정도까지 올까요? 9월 달에 4분기 10, 11, 12 시작하면은 올라갈 만한 환경이 충분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만큼 신용 비율도, 신용 잔고도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지금 8조 1000억인데 7조는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뭐 8조 100억까지 찍었으니까 뭐 거의 뭐 7조 원대 찍은 거죠. 뭐 그 정도면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고, 보통은 폭락장에서 이런 어떤 레버리지 비율, 이런 개인들의 신용 비율이 많이 낮아지면 거의 거기가 미수금 잔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낮아지면 거기가 대부분 저점을 형성하는, 최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은 지표들과 내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은 너무 걱정,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거를 너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은 굉장히 공포감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어요. 언론이 만드는 그 공포 프레임은 저걸 보고 개인들이 공포감 느껴서 많이 팔겠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라고만 그 파는 건 외국인이 받겠다, 아니 혹은 기관들이 받겠다, 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너무 이게 언론에 나오는 뭐 뉴스 TV에 나오는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제 컨트럴리 뭐라고 하나, 좀 용어가, 증권 용어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용어는 이제 불리시 컨센서스. 요게 뭐냐면요, 반대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어떤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추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증시를 분석하는 뭐 전문가가 10명 있다고 쳐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맨날 증권사에서 하잖아요. 올해의 코스피 상단부와 하단부는 어디일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어떤 데는 뭐 2,500에서 하단부는 뭐 1,900이다. 뭐 이렇게 막 제시하는 거 보셨죠? 뭐 증권사 A, 뭐 B, 어디는 뭐 2,350에서 뭐 1,950이다. 이런 거 제시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높을수록 어떤 이제 긍정론자고, 그렇죠? 증시 긍정론자고, 낮을수록 부정론자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부정론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때가 오면, 그러니까 30% 부정론자의 비율이 70%죠. 70%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게 저점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증권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리시 컨센서스라고, 뭐 컨트롤리 오피니언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반대 의견 이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제 IMF 때는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은 그 낙관론자들이 이제 변심을 하는 거예요. 300포인트 막 이렇게 코스피가 할 때 마지막으로 그래도 증시는 살아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코스피 안 되겠구나, 우리 증시가 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거기가 역사적인 저점이 돼요. 실제로 이때는 일화가 있었어요. 뭐 TV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 우리 증시 0으로 갈 겁니다.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300대인데 코스피가 0으로 갈 거래. 뭐 우리나라가 없어져야만 되거든요. 거의 증시가 없어져야지 0이잖아요. 0으로 갈 거래. 이 정도로 IMF 전에 굉장히 안 좋았고, IMF 때 그때가 이거를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가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0포인트를 갔어요. 300에서 1000포인트 가면 3배를 갔어요. 3배. 300 몇십에서. 그때 뭐 다들 뭐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 아래 공포 계속 그게 이제 쓰기 좋거든요. 경제적으로 여기네 여기. 요때 277 요때 300포인트 돼서 굉장히 그게 프레임 형성하기 좋거든요. 공감도 가고 그만큼 경제 상황도 그러니까 공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이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가 300포인트 왔다 갔다 할 때 아, 우리나라 증시가 0으로 갈 거래. 98년에요. 98년에 0으로 갈 거래요. 0으로. 아이 뭐 0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없어져야지. 딱 그거 나와서 지지받고 1000포인트 때까지 갔어요. 그렇죠? 1000포인트. 그러니까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폭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PBR 0.7배 있는 이 수준에서는 사실 분할 적극 매수가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워낙 손이 안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판단하면서 제가 풀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언론에 겁을 내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한 7, 8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각종 포퓰리즘 정책도 많이 이제 얘기할 거고 인기를 끌고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기대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대주들, 정치판에 기대주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려산업 같은 거, KNN이나 오늘 많이 움직였죠. 기대주들 종목 7개월이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동 걸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